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역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주요 7개국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담해진 김정은이 영내 핵 경쟁을 촉발하거나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H-6K 폭격기들로 서해 상공에서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장체계가 빠르게 개발되는 한편 미국과 연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실제로 북러 협력이 세계적인 위협이 되는 지금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다수의 폭격기를 출격시켜 한국의 영토에 있는 표적의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대한민국이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스케일의 전투기 출격을 시키기 어렵기에 대한민국의 군사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한반도 주변에 군함,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군사무기가 빠르게 개발되자 더욱 극심하게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핵전력 강화와 함께 공세적인 핵전력 건설을 하고 ICBM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에 대응할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은 한국산 무기 개발에 대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공개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언론은 여전히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도약에 대해 불과 몇 년 만에 이 정도의 발전이 가능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8개국을 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은 사거리 제한이 완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해왔고 이를 철저히 숨겨오다가 최근 들어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더 증명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현무 미사일이 공개되기 2년 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에 2,000km 이상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중국 언론은 한국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에서는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이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무기라며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과장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논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험 발사 장면이 인공위성에 포착되었고 대한민국이 실로 강력한 무기 체계를 은밀히 준비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민국은 아예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통해 현무 미사일과 함께 사거리 1,500km의 개량형 미사일인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결국 자신들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을 현실로 만든 대한민국의 분노를 표출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아도 대한민국처럼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성공시킨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신형 현무 미사일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24년으로 이 미사일은 중국 베이징은 물론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불과해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현무4부터는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3톤을 기록하며 비약적인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발 상승률이 초과치를 넘기기 시작했고 사거리 제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은 생각지도 않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5000km의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 펑파이 신문은 현무5 관련 보도를 통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일 경우 사거리가 5000km에 도달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광범위한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 역시 현무5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콜드 런치 발사 방식을 채택하는 등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의 초기 모델과 유사하다며 그 사거리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600km에서 최대 5500km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에서 2톤급 탄두를 탑재해 벙커버스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할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BLU-109의 경우 870kg 탄두를 장착하고도 지하 18m 깊이를 관통하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둥펑 26과 유사한 사거리를 갖추면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최대 사거리를 기준으로 운용된다면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5의 타격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무5의 강력한 성능으로 인해 중국 측에서는 이 미사일이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성능이라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테를 활용한 기동성, 콜드 런치 방식을 적용한 발사 기술 등을 고려하면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스펙이 과도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강한 견제를 해왔으며 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앞장서 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개발을 완료한 후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밀하게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황당한 이유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대놓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군의 DF-15B의 경우 사거리가 900km에 달해 산둥반도에 배치할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 DF-15B는 최대 10에서 30킬로톤급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배치한 탄도미사일이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도 대한민국이 물량면에서 중국을 능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필사의 각오로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단순한 지상 발사용 미사일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도 운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의 SLBM형 현무5를 탑재해 운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해 깊은 해역에서 은밀히 잠행 후 발사할 경우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한국이 중국 입장에서 더욱 껄끄러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건드릴 경우 그것이 강대국일지라도 최소한 동기어진 하여 같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 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하며 결국 우리는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5뿐 아니라 현무6까지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무6는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의 현무6 개발을 위한 시험이 포착되어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현무2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6의 전신인 현무5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과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간 한국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무6도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3분의 연구개발 진척도에 대한 언급도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 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도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도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이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엔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핵무장까지도 이어질 염두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고도 1000km까지 상승한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와 현무6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신형탄도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 한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끝없는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6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개발을 이제는 멈추라며 더 이상 현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다가는 큰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런 협박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3단 추진체를 넘어 2단 로켓 엔진 추진체까지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매니에는 다탄두를 붙여서 사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점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초음속 로켓 기술을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한국은 모든 것을 최단 시간에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사거리를 갖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정말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원래 한국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탄도 미사일 기술을 벤치마킹에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무탄도 미사일의 폭장량과 사거리 수준은 남아시아의 핵미사일 보유국인 인도의 아그니 미사일과 동급의 수준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 더욱 많은 탄두 중량과 더욱 길어진 추진체로 사거리를 급속하게 늘렸으며 기존 예상보다도 빠르게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결국 미국 전략무기연구소 CSIS에서는 한국이 탄도미사일 전략체계가 세계적 우위에 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SLBM 현무 미사일 잠수함 개발 성공에 이어서 곧바로 보편적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현무 미사일을 개량한 현무6를 포함해 마지막 최고 기술력 단계인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현무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임에 따라 한반도 전체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사업부인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현재 한국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을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세계 1위 최강국인 미국이 한국산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기술력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까지 구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현대 시대에 들어서 엄청난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도 똑같이 야심차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발사 시험에 실패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들으며 천조국이라는 이름의 먹칠을 하고 말았는데요. 미 공군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중무장 폭격기가 공중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자랑했던 미국이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에서 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증거가 밝혀진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중국은 뜬금없이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실패 소식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중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기술력을 비교하며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과 5년의 격차를 벌였다고 한구15 등 많은 국영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허세 넘치는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마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은 러시아가 한 수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이 대함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때 러시아의 P-800 오닉스 야혼트 기술력을 공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러시아의 지르콘 중 어떤 것이 더 강한가에 대한 주제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둥펑 미사일보다 러시아의 지르콘의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중국 전문가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러시아 미사일이 대기권 중간 단계 요격을 막고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피해 지상 방공무기가 쉽게 요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을 운영하면서 요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러시아보다 타격거리도 짧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효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후계자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일전에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공유받았으며 러시아 미사일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순항 미사일 엔진 기술을 도입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음속 대한미사일 기술을 우리나라가 기술 자문료를 내고 완전히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한국의 위성항법장치 기술과 GPS 기술까지 접목해 우리나라만이 이루어낸 제트엔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8월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영상과 엔진 360도 추진 체계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국형 발사대에서 불을 품으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강한 불빛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실력에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에 설립해 극초음속 관련 기반 기술을 습득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와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람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램제트 추진 방식의 극초음속 엔진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탄두 부분에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내부에는 램제트 특수 형상을 한 구조물을 통과한 후 급격히 좁아지게 하여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압축 과정에서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온도가 증가하는데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로 한국이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잠재적 적국을 견제해주길 바라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속마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최근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관련 기술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더 기업과 미사일 생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탄도미사일 제작사인 스페이스 시큐리티 역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 협력까지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에 비해 극초음속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90년대 이후에 기초 선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마침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하 9 이상의 지상발사 형식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거리낌 없이 기술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을 보고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불편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숙적인 중국이 둥펑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성공시키면서 미국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위력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기술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단숨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는 확실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만합니다. 유럽 매체 내셔널 아블라피아에서도 동아시아에서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자주국방의 첫 단추를 현무 미사일로 꿰었으며 놀라운 무장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